그에는 봄부터 땅이 갈라졌다. 비가 내리질 않으니 농사라 부를 것도 없었다. 삼강촌에서도 가장 가난한 집 중 하나였던 우리 집은 저녁밥 냄새마저 쉬이 나지 않았다. 나는 15살부터 나무를 하며 아버지를 도왔고 20살이 되선 해엔 그나마도 팔림보다 마음이 더 무거웠다. 아버지 강춘섭 어르신은 늘 고든 분이었다. 빚을 졌어도 사람은 목숨을 빌려도 신에는 빌리지 않는다 하셨다. 하지만 아무리 곧다 해도 흉년이 몇 하이고 병든 어머니와 어린 동생 둘을 먹여 살릴 방도가 없다 보니 결국 대거르신께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다. 산골짜기 끝 풍화정댁 조진사라 불리는 양반집이었다. 땅도 많고 소도 많아 마을 잔치에선 언제나 맨 앞자리에 앉으시던 분. 그분께 아버지는 머리를 조아리며 쌀 2가마니 값의 돈을 빌렸다. 내년 봄까지만 쓰고 갚겠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지만 다음 해 봄에도 비는 오지 않았고 노는 그대로 거무죽죽했다. 약속한 날 진사댁에 다시 찾아간 아버지의 얼굴은 흑빛이었다. 조공사정은 짐작하오. 그러나 내 자성가가 아니오. 약조는 지켜야지 않소. 이번 해만 봐주시면 내 전심으로 그럼 자네 아들 종호를 머슴으로 내보내시게. 마침 장정 하나가 다쳐서 일손이 딸리네.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의 어깨는 청은망은 무게를 짊어진 듯 처졌다. 나는 기역자로 굽은 마루에 엎드린 아버지의 등을 처음 봤다. 그렇게 등골이 휘도록 빌던 아버지는 결국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 뒷간 뒤 어둠 속에서 작은 흐느낌이 바람결에 묻혀 들려왔다. 종호야, 이 아비가 미안하다. 나는 그날 한참을 잠 못 이루며 누워 있었다. 마음 한켠엔 억울함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떨리는 손과 눈물을 생각하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나도 내일이면 남의 집 머슴살이를 시작하는 신세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쌀죽을 데워주며 울음을 삼켰다. 동생 둘은 머슴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해맑게 손을 흔들었다. 아버지는 내 등 뒤에서 말을 아꼈다. 그리고 떠나는 나를 향해 단 한마디만 남기셨다. 가서 몸부터 챙겨라. 인사는 잊지 말고. 나는 삐걱대는 나무신을 신고 풍화정댁으로 향했다. 진사댁의 대문은 마을에서 제일 컸고 초가보다 훨씬 높은 기와 지붕 아래에는 사람도 많았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사투리도 들려왔고 길게 뻗은 마루 위엔 고운 옷을 입은 아씨들이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속에서 기가 죽지 않으려 애썼다. 이리 오너라. 첫날부터 명을 내리는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다. 조진사의 조카뻘 되는 분이라던 조봉복 형이 나에게 처음 말을 건 사람이다. 나는 예를 갖추어 절을 올렸다. 종호라 하옵니다. 그는 날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무뚝뚝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일은 나랑 같이 하면 된다. 네가 묵을 방은 안채의 뒷간 옆 광 옆에 있는 작은 방이다. 그렇게 나의 머슴살이는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는 곧 이 집이 단지 부유한 양반의 집이 아니라 수많은 이야기와 비밀이 얽혀있는 공간임을 알게 되었다. 진사댁의 하루는 해가 뜨기 전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새벽 달기 울기도 전에 눈을 떴다. 광 옆 작은 방은 눅눅했고 장판 아래로는 쥐가 드나드는 소리가 밤새도록 이어졌다. 그러나 그런 불편함보다 더 긴장됐던 건 내가 이제 이 집안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첫날 아침 봉복형은 날 데리고 곳간부터 외양간 안차의 마루 밑까지 이끌고 다녔다. 무뚝뚝한 듯 했지만 나름 친절했다. 형은 원래 함양에서 왔다고 했고 이 집엔 나보다 1년 먼저 들어왔단다. 덩치가 크고 웃음기는 없지만 일머리는 단단했다. 이 집에선 입보다 손이 빨라야 살아남는다. 주인 양반 눈에 띄는 것도 조심하고 특히 작은 마님한텐 말 조심해라. 그는 그 말만 남기고 외양간 쪽으로 향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루를 올려다보았다. 햇살이 기와를 타고 흐르는 그곳엔 고운 비단 치마를 입은 여인이 멀리서 날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그림 속에서 막 튀어나온 사람 같았다. 그녀가 바로 이 집 둘째 부인 작은 마님 유씨였다. 그날 나는 봉복형에게 나 쓰는 법, 소 밥 주는 시간 연장 정리까지 배웠다. 일은 거칠고 고됐다. 해가 질 무렵이면 손에는 물집이 잡혔고
다리는 풀려 마당에 주저앉고 싶어졌다. 그러나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다. 그럴 자격이 내겐 없었다. 저녁 무렵 진사댁 식구들은 따로 밥을 먹고 우리는 아래 차에 부엌에서 밥상을 받았다. 봉복형은 대충 밥을 비벼 입에 넣고는 조용히 숟가락을 놓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님은 이 집 괜찮으신가요? 그는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괜찮지. 주는 밥 먹고 하는 일 하고 가끔 마당에 누워 하늘 보며 살면 되는 거야. 너무 깊이 엮이지만 않으면.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머릿속에 맴돌았다. 며칠 뒤 봉복형이 시킨 장작 패기를 마치고 마당을 쓸고 있던 나는 문득 안채 쪽에서 들려오는 다정한 웃음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앞마당에 난 돌길을 따라 미령 아씨가 걷고 있었다. 담쟁이 넝쿨이 들이온 회랑 아래 비단 같은 발걸음. 나는 마치 발이 땅에 붙은 듯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미령 아씨는 이 집 진사댁의 친딸이었다. 18이라 들었고 서울서 서당까지 다녀온 여식이라고 했다. 풍화정 근처에선 보기 드문 일이다. 아씨는 마치 고운 종이접기처럼 정제된 말투와 몸짓을 가졌고 나 같은 머슴은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는 존재였다. 하지만 그날 나는 그녀가 조용히 손을 흔드는 것을 보았다. 나를 향해.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며 답례했지만 그날 이후로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다. 아씨의 움직임 하나, 말 한마디 머리카락이 어깨에 닿는 장면까지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다. 며칠 후 나는 감나무 아래서 우연히 미령아 씨와 마주쳤다. 그날은 첫 추수 끝 무렵이었다. 아씨는 치마 끝을 살짝 걷고 감나무 가지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잠깐만요 아씨, 제가 따드리겠습니다. 나는 급히 달려가 말했고 아씨는 놀란 듯 고개를 돌렸다. 네가 새로 들어온 정훈이. 그렇습니다 아씨. 그럼 저 감 하나만 따다 줄래요? 저 위에 살짝 붉은 거. 나는 얼른 감나무 아래로 다가갔다. 높이 올라가지 않아도 될 줄 알았는데 감이 손에 잡힐 듯 말 듯 닿지 않았다. 그래서 뒤로 몇 걸음 물러서 달려가 높이 점프를 했다. 손끝으로 간신히 감을 따냈지만 중심을 잃고 그대로 땅에다 뒹굴었다. 괜찮니? 아씨가 달려와 손등을 살폈다. 작은 상처에서 피가 났지만 나는 괜찮다고 고개를 저었다. 아씨는 말없이 내 손을 잡고 방으로 데려갔다. 작은 손으로 붕대를 감으며 조용히 말했다. 다음부턴 조심해야 해. 감 하나 따다 다치면 안 되잖아. 그 순간 나는 숨이 막히는 줄 알았다. 손을 잡고 있던 그녀의 손이 목화솜처럼 부드러웠기 때문이었다. 평생 흙을 만져본 적이 없는 손, 그 손이 내 손을 감싸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질 않았다. 아씨의 손향기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그리고 그때 처음 느꼈다. 나는 이 집에 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곳에 남을 이유를 만나게 된 것 같다고. 그날 이후로 나는 아씨를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쿵쿵 뛰었다. 감을 따던 그날 이후 아씨는 마당을 지날 때면 꼭 한 번쯤 내게 말을 걸었다. 오늘도 많이 더워왔지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니? 그 짧은 인사 하나가 땀으로 범벅된 하루의 피로를 순식간에 날려주곤 했다. 그러나 마음이 동할수록 조심스러웠다. 나는 머슴이었고 아씨는 진사의 딸이었다. 마당과 대청을 사이에 둔 거리보다 더 멀고 높게만 느껴지는 그 벽이 늘 나를 누르고 있었다. 봉복형은 그걸 눈치챘는지 어느 날 낮잠을 자다 말고 혼잣말처럼 내게 말했다. 그런 눈으로 아씨를 보지 마라. 이 집이 너한테 웃어주는 건 반짝이는 바늘끝 같은 거다. 자칫하면 피본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말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역시 없었다. 대신 나는 더 열심히 일했다. 아씨와 마주치면 짧게 웃기만 하고 되도록 먼저 고개를 숙였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이른 아침 진사댁 부엌에서는 한참 수군대는 소리가 퍼지고 있었다. 부엌 살림을 맡는 점내 아주머니가 도마지를 멈추고 말했다. 밤에 마당 지나던 봉복이 작은 마님 방에서 나왔대. 그 말에 여종들이 수군거리며 웃었다. 그러면 그렇지 맨날 심부름도 봉복이한테만 시키더니 나는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다. 작은 마님은 언제나 고요하고 품이 있어 보였다. 진사의 세 번째 아내로 젊은 나이에 들어온 그녀는 평소에도 말수가 적었고 조용히 자수를 놓는 모습만 떠올랐다. 그런 그녀가 봉복형과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불안했다. 불안은 그날 저녁 현실이 되었다. 늦은 밤 나는 뒤뜰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려 갔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숨죽이고 귀를 기울이니 안채의 건너편 방에서 여인의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고 그 창틈 사이로 봉복형과 작은 마님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 장면은 말로 옮기기도 어려웠다. 나는 숨을 죽인 채 어둠 속에 서 있었고 봉복형은 마치 남편인 듯 그녀를 껴안고 속삭이고 있었다. 나는 도망치듯은 우물가를 떠나 외양간 옆 집더미 속으로 몸을 숨겼다. 식은땀이 뺨을 타고 흘렀고 목덜미까지 서늘해졌다. 이건 잘못됐다. 이건... 머릿속은 하얘졌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작은 마님은 진사의 아내였다. 봉복은 나보다 머슴살이 한 해 먼저 들어왔지만 그가 감히 마님과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니. 나도 그 진사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온 자였고 자칫하면 똑같은 눈으로 의심받을 수 있었다. 그날 이후 봉복이 형의 눈빛은 어딘가 다르게 보였다. 마당에서 일하다 눈이 마주치면 그는 잠시 내 눈을 쳐다보다 고개를 돌리곤 했다. 나는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 무언가 켜켜이 쌓여갔다. 며칠 뒤 아씨가 조용히 내게 다가와 말을 건넸다. 정우야, 요즘 무슨 일 있어? 자꾸 멍하니 먼 산만 보는 것 같아.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씨. 거짓말. 너는 거짓말을 못하더라. 아버지도 그러셨지. 정우는 어릴 때부터 눈에 거짓이 없다 하셨어.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씨는 슬쩍 웃으며 말했다. 혹시 내가 불편하니? 나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아닙니다. 그럴 리가요. 그럼 나랑 감딸래. 그 말에 나는 마치 숨이 트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마당 끝 감나무 아래 우리는 다시 마주섰다. 이번엔 아씨가 나를 향해 등을 돌렸다. 업어줘. 내가 올라타면 저기 꼭대기 감 하나 딸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이 집에서 날 업어줄 수 있는 사람 너 하나뿐이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무릎을 굽혔다. 아씨가 천천히 내 등에 올라탔다. 비단치마가 목을 감싸고 따뜻한 온기가 몸 전체로 번졌다. 조금만 앞으로 가봐. 그녀의 숨결이 귀를 간지렸고 나는 말을 잃었다. 감을 따던 그 짧은 순간이 내 평생 가장 긴 시간 같았다. 자, 입 벌려봐. 그녀가 따낸 감 하나를 반으로 쪼개 내 입에 넣었다. 달고 부드럽고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이 순간이 얼마나 허망하게 끝날지 이미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는지도 몰랐다. 감나무 아래에서의 그날은 내 마음속에 하나의 계절로 남았다. 단 한 번의 순간이었지만 그 여운은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감정이 깊어질수록 나는 점점 숨을 죽였다. 머슴이 아씨를 마음에 두는 건 하늘을 보며 손을 뻗는 것보다 더 허망한 일이니까 그날 이후로 아씨와 눈이 마주칠 때면 나는 먼저 시선을 피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은 짧고 예의를 갖췄다. 아씨가 서운한 기색을 보이는 걸 느꼈지만 마음을 누르고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 그 즈음 진사댁 안채에선 이상한 기운이 흘렀다. 낮에는 평온했지만 해가 지고 등불이 밝혀지면 작은 마님의 방 근처로 봉복형이 자주 드나드는 것이 눈에 띄었다. 점례 아주머니가 조용히 내게 말했다. 너도 조심해야 해, 정우야. 작은 마님이 봉복을 머슴이 아니라 남정네처럼 부르더라. 나는 그 말을 귓등으로 넘겼지만 속으론 이미 알고 있었다. 작은 마님의 눈빛은 위험할 만큼 매혹적이었고 봉복형은 점점 달라지고 있었다. 일을 해도 마음이 없고 마당을 지나갈 때도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사람은 말보다 눈이 먼저 달라진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어느 늦은 밤 나는 뒤뜰을 지나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정우야? 작은 마님이었다. 팔짱을 낀 채 서 있는 그녀는 어둠 속에서도 향기가 강하게 풍겨왔다. 이 밤중에 뭘 하러 나왔니 설마. 아씨 방을 지켜보는 건 아니겠지. 나는 그 말에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럴 리가요. 그럼 나랑 잠깐 이야기 좀 할래. 그녀는 익숙한 길을 따라 나를 뒷산자락으로 이끌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큰 바위 아래 별빛조차 닿지 않는 곳에 이르자 그녀가 말했다. 여기선 누구도 우릴 보지 않아. 그러더니 갑자기 내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다. 나는 몸을 피하려 했지만
그녀의 손길은 너무 빠르고 담대했다. 왜 그렇게 떨고 있니, 정우야? 내가 무서워. 나는 온몸이 얼어붙은 채 말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발 마님? 그녀는 웃었다. 한숨처럼 흐느끼며 웃었지만 그 안에는 어두운 것이 가득했다. 그래, 넌 봉복이랑은 다르구나. 정직하고 어리숙해. 그래서 더 갖고 싶었는데 나는 겁이 나서 뒷걸음질 쳤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확 변했다. 도망칠 수 있을 것 같니? 내가 입 열면 넌 이 집에서 쫓겨나는 건 물론이고 마을에도 발 못 붙일 거야.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그대로 산을 내려왔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숨을 죽인 채 누워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새벽이 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아침이 되자 또 하나의 폭풍이 다가왔다. 정우야, 오늘은 뒷산 바위 아래에서 나무 좀 해오거라. 작은 마님의 목소리였다. 나는 무릎이 떨렸다. 그곳은 어젯밤 그녀와 있었던 장소였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대로 봉복 형에게 달려갔다. 형님, 오늘 나무 좀 대신 해줄 수 있겠습니까? 마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셨는데. 봉복 형은 눈썹을 찌푸렸다. 왜, 무슨 일 있었냐? 아닙니다. 그냥 산속이 무서워서요. 그는 이상하다는 듯 나를 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은 내가 다녀오마. 나는 숨을 돌렸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안도의 한숨이 아니었다. 예감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 저녁 무렵 봉복햄 형이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마당을 서성이다가 문득 깨달았다. 그녀는 나를 부른 것이었다. 그런데 내가 봉복 형을 보낸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이 화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작은 마님은 저녁상도 마다한 채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점례 아주머니가 다가와 귓속말을 했다. 봉복이 오늘 뒷산 다녀온 뒤로 보이질 않아. 그제야 나는 손끝이 저릿해졌다. 이대로 무언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파고들었다. 나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별이 가득한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무슨 일을 시작한 걸까? 봉복 형이 사라진 지 이틀째 되던 날 진사댁 마당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원래 같으면 소를 끌고 오는 발소리 마당을 쓸며 부르는 여종의 외침이 들려야 할 시간인데 그날은 마치 집 전체가 숨을 죽인 것 같았다. 작은 마님은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여종들은 수군거렸고 점례 아주머니는 아침 내내 굳은 얼굴로 부엌을 지켰다.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그녀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봉복형 소식은 아직 없습니까? 점례 아주머니는 국자를 내려놓고 나를 바라봤다. 눈빛에 짙은 의심이 담겨 있었다. 너 무슨 일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그런 건 다만 이상해서요. 형이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밤에 마님 방 앞에서 봉복이랑 누군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는 말이 있어. 마님이 울고 있었다더라. 나는 그 말에 속이 철렁했다. 산에 다녀온 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형은 마님의 분노를 사고 사라진 것인가? 아니면 그 이상 그날 저녁 진사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안대감이라는 인근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자였다. 그는 고가운 눈빛으로 진사를 바라보며 말했다. 진사나으리 이제는 집을 비워주시지요. 이 집과 땅은 이미 내 손으로 넘어왔소이다. 진사는 마루에 앉은 채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이오? 내가 그런 적이 있소. 거래 문서에 서명한 기억조차 없는데. 안대감은 조용히 서류 한 단장을 꺼냈다. 거기엔 진사의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 문서에 도장이 있지 않소. 인장이 도장되었고 관인이 찍혀 있으니 이건 정식 거래요. 진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네, 나는 그런 걸 본 적도 없소이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나는 모든 게 뒤엉키는 걸 느꼈다. 봉복형이 실종 마님의 눈물 한 대해감에 갑작스러운 방문. 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었다. 무엇보다 진사는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 안대감은 즉시 사또에게 사람을 보내 진사를 사기죄로 고발했고 이튿날 아침 진사는 관하로 끌려갔다. 마당 한복판에서 포박당한 채 무릎 꿇은 진사는 울지도 항의하지도 않았다. 단지 미령아 씨의 손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미련가 미안하다. 아비가 아씨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쓰러지듯 울었다. 여종들과 식솔들은 하나둘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큰 댁은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진사의 가족은 쫓겨났다. 나는 그들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눈앞이 아득했다.
아씨는 마당 한가운데서 아무 말 없이 하늘만 바라봤다. 여름 끝자락 감나무 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이 그녀의 눈동자에 닿았다. 그녀는 다시 나를 돌아보았다. 정우야. 나는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말했다. 아씨 아니, 미령님. 지금 저희 집은 좁고 누추하지만 하룻밤 정도 피할 수는 있습니다. 밤이슬을 맞는 것보다는 나을 겁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두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말보다 컸다. 점례 아주머니와 작은 마님도 같이 오시죠. 이대로 길에서 지내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작은 마님은 무너진 담장 옆에 주저앉아 있었다. 진사댁의 마지막 여인, 이제는 양반도 아닌 몸이었다. 그녀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중얼거렸다. 나는 끝났구나. 그러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날 저녁 나는 미령아 씨를 등에 업고 우리 집으로 향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흐르고 발은 저려왔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어깨에 닿은 머리카락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다시 다짐할 수 있었다. 우리 집 앞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는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이게 무슨 일이냐 종호야? 나는 숨을 고르며 조용히 말했다. 진사 나으리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 식솔들이 길바닥에 나앉았습니다. 우선 여기서 잠시 머물게 해주세요.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손에 들고 있던 호미를 내려놓고 말했다. 그래,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야지. 그날 밤 미령아 씨는 내 방에 잠시 몸을 누였다. 작은 마님은 부엌 뒤쪽 창고방에 점례 아주머니는 안채 마루 끝에 자리를 폈다. 밤이 깊어지자 방 안에서 미령아 씨의 흐느낌이 들려왔다. 나는 문 밖에 서서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어디였을까? 감을 따던 그날 작은 마님의 유혹을 피한 그 밤, 아니면 봉복형이 사라지던 날, 그 순간 하나의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다. 그 도장. 진사가 모르게 찍혔다는 그 도장. 그리고 나는 다시 떠올렸다. 봉복형이 사라진 이후로 안대감이 너무도 빠르게 움직였다는 것. 누가 언제 무엇을 조작했는가? 그리고 나는 알 수 있었다. 봉복형. 그는 알고 있었다. 봉복형을 찾는 것이 모든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열쇠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가 왜 사라졌는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도대체 누구와 엮였는지를 밝혀야만 했다. 그래야 진사나으리의 누명을 벗길 수 있었다. 나는 먼저 이방을 떠올렸다. 진사댁에서 사람을 추천받아 머슴으로 온 봉복형. 그를 이 집에 데려온 인물은 다름 아닌 관아의 이방이었다. 진사나으리도 말했다. 봉복은 원래 알지도 못하던 사람이고 이방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며 강력하게 추천한 인물이었단다. 이방과 안대감. 겉으로는 아무 관련 없어 보이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오래전부터 수상한 관계라는 말이 돌았다. 안대감이 이방을 밀어줘 관직에 앉혔고 그 대가로 이방은 안대감의 사업을 묵인한다는 소문이었다. 나는 다음날 새벽 일을 핑계 사마장에 나가는 길에 이방의 집을 살폈다. 그의 집 앞에는 큰 개 한 마리가 묶여 있었고 이방은 이미 일찍부터 관하로 나간 듯 보이지 않았다. 대신 하인 하나가 문을 쓰는 소리만 들렸다. 나는 멀찍이서 그 동태를 살폈다. 그리고 며칠을 그렇게 따라다녔다. 이방은 낮에는 관아에서 일했고 밤에는 종종 어디론가 술에 취한 채 들락날락했다. 그러나 가장 수상했던 건 그가 어느 날 안대감의 집으로 숨어들 듯 들어가는 모습을 본 순간이었다. 그때였다. 담벼락 옆 풀숲에 몸을 숨기고 엿듣던 나에게 두 사람의 대화가 아주 또렷하게 들려왔다. 아직도 그놈 입을 못 막았단 말이오? 안대감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이방이 낮게 대답했다. 걱정 마십시오 대감. 오늘 밤이면 천마산 암제. 있는 봉복놈 입을 닫을 겁니다. 영영.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봉복형이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가 그들의 약점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제거 대상이 된 것이다. 나는 곧바로 자리를 뜨고 죽도록 달렸다. 천마산은 마을 뒤편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지만 길은 험했고 밤이 다가오고 있었다. 봉복형이 죽기 전에 반드시 막아야 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도 멈출 수 없었다. 암자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이미 지고 어스름한 빛이 산자락을 덮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암자 주변을 돌며 살폈고 결국 외진 쪽의 작은 암자 부속방 하나에서 봉복형을 발견했다. 손발이 묶인 채 입에는 헝겊이 물려 있었다. 형은 나를 보자 눈을 부릅떴다. 놀람과 안도의 표정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헝겊을 풀며 말했다. 형님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 지금 여기서 나가야 해요. 밤이 되면 살수가 올 겁니다. 봉복형은 숨을 몰아쉬며 간신히 말했다. 그놈들이 날 죽이려며 해. 계약서 도장 내가 찍은 거야. 작은 마님이 안대감과 내통했고 나는 그놈들 끄엠에 넘어갔어. 나는 형을 이끌고 암자 언덕 너머로 몸을 숨겼다. 멀리서부터 인기척이 들려왔다. 검은 옷을 입은 두 남자가 칼을 품에 안고 봉복형이 갇힌 방으로 들어갔다. 이불 안에는 마치 사람이 있는 것처럼 돌을 뭉쳐 넣어둔 상태였다. 그들이 칼을 뽑아 방 안을 확인하는 사이 우리는 숨을 죽이고 몸을 낮췄다. 잠시 후 두 명의 살수는 미끼에 속은 듯 얼굴을 찡그리며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다른 언덕 너머로 내려가 있었고 새벽이 되어서야 간신히 마을 근처까지 되돌아올 수 있었다. 봉복형은 내게 자초지종을 모두 털어놓았다. 그는 이방의 명을 받아 진사댁에 들어갔다. 안대감이 진사의 집과 땅을 노리고 있었고 그 중간에 놓인 것이 봉복이었다. 작은 마님과의 관계도 이방의 계획이었다. 그 사이에 진사의 도장을 몰래 찍은 계약서를 만들었고 그것이 지금 진사를 감옥으로 보낸 문서가 되었다. 나도 처음에 그냥 돈 몇 냥 받는 줄 알았어. 근데 일이 점점 커지고 진사댁이 망하는 걸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 나는 형의 어깨를 잡고 말했다. 이제부터라도 바로잡읍시다. 형님이 도장을 찍은 걸 형님이 증언해야 해요. 진사님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봉복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자기가 몰래 모아두었던 증거 문서 안대감과 이방의 거래 장부를 내게 보여주었다. 이걸 형조 정랑님께 가져가자. 나랑 몇 번 안면이 있어. 이 정도 증거면 관군이 직접 움직일 거야. 우리는 곧장 형조 정랑을 찾아갔다. 정랑은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지만 봉복형의 자백과 문서를 본 뒤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런 파렴치한 짓을 안대감이 그런 사람일 줄이야. 이방도 함께 처단해야겠군. 그날 밤 형조 관군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밤중 안대감의 집과 이방의 집에 들이닥쳤고 두 사람은 눈도 못 뜬 채 포박되었다. 고문 끝에 두 사람은 자백했다. 진사의 인장을 위조하고 봉복을 조종해 문서를 조작하고 심지어 봉복까지 제거하려 한 사실을. 그리고 다음날 아침 진사는 감옥에서 나왔다. 눈빛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 속엔 흐릿한 안도감이 스며 있었다. 나는 미령아 씨를 데리고 진사님을 맞이하러 갔다. 아씨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아버지 품에 안겼다. 진사는 조용히 손을 들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야 조금 숨을 쉴 수 있겠구나. 그러고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두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정우야, 너 아니었으면 이 진사 진실을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 것이다. 진사 나으리가 관아에서 풀려나 돌아온 날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뒷담에서 소공거렸다. 겉으로는 예를 갖춰 고개를 숙였지만 누구나 알았다. 양반의 몰락은 다시 일어설 수 없는 법이라고. 하지만 진사는 예전의 오만한 양반이 아니었다. 머리에 쓰던 갓은 사라졌고 허리에는 가죽 허리띠 대신 헌 300근이 묶여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마당 한가운데에 앉아 햇살을 가만히 받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긴 싸움에서 겨우 살아 돌아온 사람이 보여주는 침묵은 마치 하나의 기도 같았다. 그날 저녁 진사는 나를 불렀다. 정우야 들어오너라. 나는 아랫목 옆에 조용히 앉았다. 미령아 씨는 방 건너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고 작은 마님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네, 참 감옥 안에서 많은 생각을 했단다. 젊을 적엔 세상이 다 내 것 같더니 한 장의 종이에 한 번의 도장에 인생이 끝날 수도 있더구나. 그는 조용히 미령아 씨를 보며 말을 이었다. 우리 미령이 어릴 때부터 혼자 자라 외로움이 많았지. 허나 내가 과분한 채통과 위신 때문에 아이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 그리고는 나를 바라보았다. 정우야, 내 부탁이 하나 있다. 우리 미령이 내 곁에 있어도 되겠느냐? 그 말에 방 안 공기가 멈춘 듯 했다.
미령아 씨의 손끝이 살짝 떨렸다. 나는 심장이 뛸 틈도 없이 멍하니 앉아 있었다. 진사는 그 침묵을 깨듯 말을 이었다. 내가 이 집에서 가장 후회한 건 마음을 주는 데에 격을 따졌던 내 어리석음이었다. 미령이는 너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 나도 알고 있었단다. 작은 마님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는 걸 보았지만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서도 복잡한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오래도록 마루에 앉아 있었다. 미령아 씨는 조용히 내 곁으로 와 앉았다. 별빛이 가득한 하늘 아래 그녀는 말했다. 서방님, 아니 정우야, 나 정말 괜찮을까?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두려웠어. 그런데 당신을 위해서라면 어떤 길도 괜찮을 것 같아. 그녀가 처음으로 내 손을 잡았다. 감나무 아래 그 부드러운 손, 이제는 따뜻한 천이 스며 있었다. 며칠 뒤 진사는 마을 어르신들을 모두 불렀다. 작지만 성대한 혼례를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점례 아주머니는 부엌에서 온종일 장을 보고 작은 마님은 아무 말 없이 혼례 복수를 놓았다. 혼례 전날 밤 나는 작은 마님을 찾아가 인사를 드렸다. 그녀는 조용히 내게 웃음을 지었다. 네가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 그 아이를 웃게 만들어줬지 않겠니? 나는 조심스레 말했다. 마님께 죄송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내 자리를 잃고 나서야 마음이 보이더라. 예전에 나로 돌아가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진사님께 받은 은혜만큼은 갚고 가야지.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그동안의 고단한 시간들을 말해주는 듯했다. 그리고 드디어 혼례날. 마을 어귀에서부터 붉은 연등이 걸렸고 아이들은 꽃잎을 던지며 춤을 췄다. 작은 마을에서의 혼례는 거창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미령아 씨는 분홍 저고리에 초록 치마, 머리엔 진사댁 가보인 옥비녀를 꽂고 있었다. 나는 새로 맞춘 회색 도포를 입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청에 섰다. 이로써 진사댁 외동딸 미령양과 머슴이던 정우군이 혼인을 올리노라. 그 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아이들은 서로를 밀치며 웃었다. 나는 눈앞에 선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머슴에서 사위가 되기까지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건넜는가. 그날 밤 신혼방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오래도록 말을 잇지 못했다. 부끄러움과 감사함, 그리고 어쩌면 두려움이 뒤섞인 침묵이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눈빛에서 많은 것을 나누었다. 이제 아씨라고 부르면 안 되겠지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부인이라 불러주세요, 서방님.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여인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감나무 아래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하나의 삶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너무나 달콤하고 따뜻한 첫날 밤이었다. 새벽이 되어 달 기울 무렵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잡고 있었다. 이 손, 내가 절대 놓치지 않겠다. 혼례를 올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자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우리를 부부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머슴 출신이 진사댁 사위가 됐다는 말이 돌며 뒷말도 많았다. 그러나 미련기의 온화한 태도와 진사 어르신의 단호한 지지 덕분에 곧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나는 혼례 후에도 예전처럼 새벽에 일어났고 논두렁에 서서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진사댁은 더 이상 옛날의 기세는 없었지만 사람의 숨결이 살아있는 따뜻한 집이 되었다. 작은 마님도 예전처럼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고 점례 아주머니와 함께 밥상을 차리거나 바느질을 하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진사 어르신은 작은 기와방을 손수 고쳐 거기에서 책을 읽고 묵상을 하며 지냈다. 가끔 나를 불러 고전의 한 구절을 함께 읽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사 어르신이 내게 말을 꺼냈다. 정우야,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았지. 이제는 나도 마지막 준비를 해야 할 때가 된 듯하다. 나는 그 말에 깜짝 놀랐다. 어르신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직도 정정하신데? 그는 조용히 웃었다. 몸은 정정하더라도 마음이 늘 정직한 건 아니었단다. 난 이 집에서 오만했고 채통만 중이 여기며 사람의 마음을 외면했지. 이제 그 값을 하나씩 정리하려 한다. 그의 눈빛은 맑고 담담했다. 며칠 뒤 진사는 마을 이장을 불러 자필 유언장을 작성했다. 그의 모든 땅과 재산을 미령에게 남기되 그 관리와 실질적인 운영은 내게 맡긴다는 내용이었다.
처음에는 크게 반대했지만 진사는 단호했다. 이 땅은 부정으로 얻은 것도 남에게서 빼앗은 것도 아니야. 하지만 이 집을 지탱할 사람은 이제 너뿐이다. 내가 그걸 안다. 나는 받아들이기까지 며칠을 고민했다. 그러나 결국 미령과 상의한 끝에 그 뜻을 따르기로 했다. 진사는 그 결정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맘이 놓인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인물이 다시 마을에 나타났다. 바로 봉복형이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지팡이를 짚은 채인 타이였다. 그는 형조 관문의 조사를 마치고 간신히 살아 돌아왔다. 큰 죄를 저지른 만큼 형벌을 받았지만 진사 어르신의 탄원으로 죽을 고비는 면했던 것이다. 그날 저녁 봉복형은 나에게 찾아왔다. 마당 끝 감나무 아래에서 그는 말했다. 정우야, 넌 왜 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냐?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형도 언젠가부터 나처럼 잘못된 길이라 느끼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말은 안 해도 눈빛에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난 머슴으로 들어가면서도 이방과 안대감의 지시대로만 움직였어. 작은 마님이 다정하게 대해줄수록 오히려 내가 부끄러워지더라. 그런데 그 수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거짓말을 했지.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보퉁이를 내게 내밀었다. 이건 진사 어르신이 예전에 잃어버렸다는 옥파예야. 내가 훔쳐 안대감에게 넘기려 했었는데 차마 끝내 못했어. 이제 돌려드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을 받았다. 다음날 진사 어르신께 옥패를 드리자 그는 그걸 오랫동안 바라보며 말했다. 사람이 진심으로 후회한다는 건 그 잘못을 다시 손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 때란다. 정구야, 봉복도 살려야 한다. 며칠 후 나는 봉복형과 함께 마을 뒷산 너머 폐허가 된 암자 근처에 작은 움막을 지었다. 그곳에서 형은 초라하게 남아 새 삶을 시작했다. 나는 종종 식사를 들고 그를 찾았고 형은 말없이 나를 맞았다. 한 번은 그가 내게 이런 말을 했다. 미령아 씨와 감 따던 그날 봤어. 넌 그때 이미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었더라. 나는 웃었다. 그 자리는 높고 낮음이 아니라 얼마나 따뜻하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봉복형은 마을로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누구보다도 성실히 밭을 일구고 나무를 심었다. 그는 자신이 망쳐놓은 땅을 다시 일으키고 싶어 했다. 작은 마님은 조용히 진사댁을 떠났다. 아무 말 없이 혼자 보따리 하나만 들고 마을을 나섰다. 우리는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그녀도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있었다. 나중에 들으니 북쪽 작은 절에 들어가 살고 있다고 했다. 바느질 솜씨가 좋아 마을 사람들의 옷을 손봐주며 생계를 잇고 있다 했다. 세월은 흘러 집 앞 감나무도 어느새 키가 더 자랐다. 그늘도 넓어졌고 해마다 홍시가 더 많이 열렸다. 미령은 여전히 아침마다 감잎을 따 차를 우리고 나는 아이들과 뒷마당에 앉아 감시로 점을 치곤 했다. 진사 어르신은 어느 봄날 아침 조용히 눈을 감았다. 큰 기침 한 번 없이 마당 끝 의자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가만히 떠나셨다. 그분의 묘는 우리가 직접 뒷산에 만들었다. 감꽃이 피는 길목에 바람이 잘 드는 곳으로 골랐다. 묘비엔 그의 마지막 말이 새겨져 있다. 사람의 값은 말이 아닌 마음에서 결정된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감나무 그늘 아래 앉아 생각한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사람들, 이 고요한 평화, 그리고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들까지 그 모든 것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진사 어르신이 떠난 그 가에 여름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바람은 유독 부드러웠고 장마도 짧았다. 집 안팎으로 큰 변화는 없었지만 사람들 사이의 숨결이 달라졌다. 그날부터 나는 미령과 함께 집안일을 하나씩 이어받기 시작했다. 진사댁의 위세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품격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 더는 우리를 머슴과 아씨로 부르지 않았다. 그저 전군의 미령이네라고 했다. 어느 날 마을에서 한 노인이 우리 집 담을 두드렸다. 얼굴은 해에 타서 검었고 등에 무거운 짐을 진 채였다. 그는 나를 보고 고개를 깊이 숙였다. 혹시 여기가 옛날 진사댁 맞소?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그는 묵묵히 등에 진 보따리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풀었다. 그 안엔 오래된 책 몇 권과 작은 나무 상자가 담겨 있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연장이 몇 개, 그리고 곱게 접힌 손수건이 하나 들어있었다. 이건
진사 나으리께서 예전에 나와 함께 산에서 약초를 캐던 시절이 있었소. 그때 나한테 맡긴 물건인데 혹시 유족이 있다면 전해달라 하셨지. 나는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이었다. 진사 어르신이 머슴 시절을 가진 사람과 과거를 나눈 적이 있다니. 그 노인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말했다. 그 양반이 나에게 자주 하시던 말이 있었소. 나는 고개를 들었다. 나는 평생 말 위에서 살았지만 마음만은 흙을 벗어나지 못했다 하셨지. 고귀하다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결국 사람 사는 건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소. 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손수건 하나를 내 손에 꼭 쥐어주고는 다시 묵묵히 마을을 떠났다. 그날 밤 나는 진사 어르신 묘소를 찾았다. 손에 든 손수건을 펼쳐보니 거기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람을 품어야 진짜 위다. 나는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그 글귀를 바라봤다. 미령이 내 곁에 와 조용히 손을 잡았다. 서방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해요. 누구든 따뜻하게 맞이하고 품어주며.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그저 이상이 아니었다. 이미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러리라 믿었다. 가을이 되자 마을에서 새로운 이장이 선출되었다. 사람들이 나를 추천했다. 나는 처음엔 극구 사양했다. 그러나 이장은 마을의 대표라기보다 이웃과 이웃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자리였다. 나는 그렇게 풍화정 마을의 이장이 되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다. 머슴으로 시작했던 내가 이제는 마을의 중심이 되었다니. 그러나 나는 권위보다 관계를 택했다. 늘 이장 방은 열어두었고 아이들이 들어와 장난치다 혼나기도 했다. 논의를 하다 보면 안악들이 이장 양반, 이참에 고구마도 좀 나눠주쇼 하고 웃으며 말했지만 나는 고구마를 바구니째 안겨주고는 손살해쳤다. 양반이란 말 이제 그만 부릅시다. 그냥 정우입니다. 가끔 봉복 형도 마을로 내려왔다. 여전히 뒷산 움막에 살며 땔감을 베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엔 예전보다 밝은 빛이 돌았다. 아이들이 봉복 할아버지하고 달려가면 그는 귀찮은 듯하면서도 어깨에 아이를 태우고 웃었다. 그는 어느 날 밤 나를 따로 불러 이렇게 말했다. 정우야, 나도 이제 내 죄를 많이 씻은 것 같구나. 내가 저지른 죄는 돌이킬 수 없지만 너희 덕분에 사람으로 살 수 있었어. 나는 조용히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형님, 사람은 잘못보다도 그걸 인정하고 바꾸려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 말에 그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엔 참회와 평안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의 겨울 작은 마님에게서 소식이 왔다. 북쪽 절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조용하고 따뜻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편지 끝에 이렇게 적었다. 이젠 나도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감나무 아래 다시 마주 앉을 날을 기대합니다. 나는 편지를 읽고 감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눈은 소복이 쌓였고 바람은 차가웠지만 마음만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했다. 미령이 담요를 들고 나왔다. 이 추운데 왜 혼자 나와 있냐고요? 나는 웃으며 그녀를 옆에 앉혔다. 문득 생각이 나서 우리가 이 나무 아래서 처음 만났을 때 말이야. 그녀는 웃으며 내 어깨에 기댔다. 그때 서방님 감 하나 따다다 넘어졌었죠. 허둥지둥. 그땐 감보다 아씨 손이 더 부드러워서 놀랐었지. 이제는 내 손보다 아이 손이 더 부드럽겠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아이 이제 겨우 두 돌이 된 작은 생명이 마루를 기어다니다가 넘어지면 세상이 무너진 듯 울다가도 금세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며 나는 다시 생각한다. 나는 어쩌다 이 복을 얻게 되었는가? 그건 단순한 운이 아니었다. 외면하지 않았고 도망치지 않았으며 거짓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제 남은 건 이 모든 것을 오래도록 지켜나가는 일이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감나무에 연두빛 새순이 돋고 마당엔 진달래가 피었다. 해마다 돌아오는 이 풍경이지만 올해는 조금 달랐다. 진사 어르신이 떠나시고 처음 맞는 봄이었기 때문이다. 아침 햇살이 마루 끝까지 스며들던 날 나는 느릿하게 마당을 쓸었다. 미령은 부엌에서 아이에게 죽을 뜨고 있었고 아이는 옹알이 소리를 내며 마루 위에서 굴러다녔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마을 이장 방으로 급히 누군가 뛰어들어왔다. 작은 도포를 입은 젊은 사내였다. 그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다. 이장님, 큰일입니다.
안대감의 조카가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대감의 땅을 되찾겠다고 큰 소리를 치며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나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천천히 그를 바라봤다. 그 사람이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관에 무슨 서류를 낸 모양입니다. 작년에 폐기된 줄 알았던 문서인데 어딘가에서 다시 나온 듯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낡은 도장과 봉복형의 자백, 안대감의 처벌, 당시의 기록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제 와서 다시 문제 삼는 건 단순한 권리 주장이 아니라 무언가를 뒤엎으려는 시도일지도 몰랐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서류 상자를 꺼내 하나하나 펼쳐보았다. 봉복형이 넘겨준 장부 사본 정랑에 공식 확인 문서 진사 어르신이 직접 써둔 유언장, 다행히도 빠짐없이 남아있었다. 다음날 나는 정장 도포를 입고 관아로 향했다. 풍화정 마을을 대표해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만큼 마음이 무거운 적도 없었다. 관아뜰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또는 내가 서류를 꺼내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우 이장자네는 언제나 일을 정갈히 준비하는 사람이군. 이번 일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풀어낸 문서가 또다시 뒤엎어지면 마을의 질서도 함께 무너집니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러자 사또는 잠시 후 의자에 앉아 조카 측 사람의 서류를 비교해 보기 시작했다. 비교는 길었고 논쟁도 있었지만 결국 사또는 결론을 내렸다. 이미 이 건은 판결이 나 있고 해당 문서가 위조였음이 당시 기록으로 확인되었소. 다시 논할 일은 아니오. 안대감의 조카는 마을에서 나가시오. 그 사람은 악에 바친 얼굴로 나를 노려봤다. 네가 진사 땅을 꿰찬 것에 대해 언젠가 모두 알게 될 거다. 나는 그 말에 피식 웃으며 말했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무너뜨린 걸 우리가 다시 일으킨 것뿐이니까요. 관아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던 미령과 아이가 달려와 품에 안겼고 아이는 내 얼굴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아바? 그 말 한마디에 세상이 조용해졌다. 나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감나무 그늘 아래로 걸었다. 그 나무는 우리가 사랑을 싹 틔운 자리였고 진사의 눈물이 스며든 자리였으며 이제는 아이의 웃음이 깃든 자리였다. 며칠 뒤 미령이 부엌에서 묵은지로 국을 끓이고 있을 때였다. 작은 마님에게서 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정구아우, 풍화정은 잘 있느냐. 나는 이제 절집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밤마다 전구아우가 감을 따던 모습을 떠올리곤 한다. 처음엔 왜 그렇게 도망쳤는지 억울했지만 이제는 웃음이 나온다. 그만큼 나도 변했다는 증거겠지. 이제 나는 내 이름으로 바느질 가게를 열 생각이란다. 연홍당이라 이름을 지었지. 언젠가 미령과 아이 그리고 정우아우가 꼭 놀러왔으면 좋겠다. 사람은 자신이 품었던 만큼 다시 품어지는 법이란다. 정연올림. 나는 그 편지를 소리내 읽으며 미령에게 건넸다. 그녀는 살며시 웃었다. 작은 마님, 아니 연언니도 드디어 자기 길을 찾으셨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미령과 마당에 앉아 달을 올려다보며 이야기했다. 아이는 잠이 들어 조용했고 감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렸다. 서방님, 이젠 다 끝난 걸까요?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다. 끝은 모르겠지만 지금 이 평화가 너무 고맙다. 그러고는 조용히 덧붙였다. 하지만 가끔 생각해. 우리가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게 정말 복이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된 시련이었는지를. 미령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말했다. 복은 사람을 바꾸지 않지만 시련은 사람을 깊게 해요. 그리고 서방님은 시련을 지나 복이 된 사람이죠. 나는 감나무 가지를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시련 끝에 오는 복이 진짜 복일지도 모르지. 그러나 나는 안다. 인생은 언제나 예기치 못한 바람을 품고 있다. 어쩌면 이 고요한 날들 뒤엔 또 다른 바람이 불어올지 모른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를 지키는 사람도 있고 내가 지켜야 할 사람도 있으니까. 감잎이 바람에 날려 밤하늘을 날았다. 그 조용한 흔들림 속에서 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나는 반드시 이 평화를 지켜낼 것이다.